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와 관련해서 싸움 도주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그 생리적인 현상 살펴봤었고, 또 그런 스트레스 반응의 일환으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살펴봤었어요. 그 잠깐 좀 정리하고 오늘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상황이다, 뭐 또는 스트레스 자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위협 상황이다. 이런 자극 또는 상황에 노출되어지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는데, 먼저 이것이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또는 다른 감각을 통해서든 그것이 편도체로 그 정보가 입력된다. 근데 이 편도체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 자극들이 우리에게 위험한 자극이냐, 즉 생존에 위협적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이 편도체가 시상 하부로 신호를 전달하면 시상 하부를 통해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진다. 그리고 또 시상하부를 거쳐서 뇌하수체 중에서도 전엽,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제가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엽을 통해서 분비된 호르몬이 부신, 그 중에서도 부신 피질 또는 겉질 부위에 작용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코티솔 또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편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다 하고 마쳤었는데, 이걸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편도체와 공포 또는 불안. 공포는 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자극이 될 테고, 불안은 그것과 관련된 그런 공포자와 관련된 그런 좀 두리뭉실한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학습 심리학을 들으신 분들은 공포 반응은 US에 대한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불안 반응은 불안 반응은 그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도체와 공포라는 제목 하에 먼저 여기 우리 동영상을 먼저 보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옆에 그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고, 그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컬러풀하게 보라색에 또 노란색에 빨간색에 짙은 녹색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대뇌, 겉질, 피질 안쪽에 위치하는 뇌 부위들인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위들이 앞서 말씀드린 변연계라고 일컫는 부위들입니다. 변연계라는 말 자체가 변연이 가장자리, 주변부, 걔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의 가장자리 주변부냐? 뇌가 이렇게, 그죠? 소뇌가 이렇게 있고, 교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척수가 이어지는데, 우린 지금 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척수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린다면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중뇌쯤 된다 그랬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뇌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뇌줄기의 주변부다, 이런 뜻이에요. 뇌줄기 주변부, 그것을 바로 이제 변연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변연계라는 것, 이 용어 안에 포함되는 구조물들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린 것은, 그죠? 이쪽이 이마 쪽이고 뒤통수 쪽이니까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을 잘라서 오른쪽 뇌의 안쪽 부분을 제가 그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 부분에 이게 오른쪽 뇌, 이마, 뒤통수, 이게 뇌줄기라면 바로 뇌줄기
주변부 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뇌 부위들을 묶어서 변연계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변연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뭐 또 논의들이 많아요. 그 용어 자체가 부정확하다 얘기를 하는데 뭐 왜 그런지는 우리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띠랑을 우리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룰지 모르겠지만 대상회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이 벨트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대상회. 여러분 좌반구 우반구를 연결하는 뇌들보 들어보셨죠? 바로 좌반구 우반구의 신경세포들의 축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 부위들, 그런 축삭들로 이루어진 부위를 뇌들보라 하는데, 바로 뇌들보 바깥 부분을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그 피질, 대뇌 겉질 부위, 그것이 벨트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벨트 모양이라 해서 띠이랑 또는 대상회라고 합니다. 이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제 회예요, 회. 예전에는 뭐 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이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다. 중격핵. 우리 뭐 중격핵 얘기한 적도 없고 앞으로 얘기할 기회도 없습니다만, 중격핵, 그리고 뭐 여기 후각과 관련된 부위, 그리고 여기 해마, 우리 해마는 뭐 벌써 몇 번 말씀드렸죠. 해마, 그리고 해마 바로 주변에 있는 또 그런 회, 이랑들, 여기 이제 해마 곁이랑, 해마 주변부 이랑이라는 뜻인데, 이랑, 그리고 편도체, 지금 편도체. 그 유두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상하부 중에 또 특정한 부위를 얘기하는데, 뭐 뭉뚱그려서 시상하부도 변연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연계가 앞서 말씀드렸지 동기 그리고 뭐 기억 이런 것들로 관련되지만, 왜 해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 그리고 편도체도 어떤 기억과 관련되죠? 정서 기억과 관련된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해마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서술 기억 또는 외형 기억이라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되고 그것들을 장기화시키는 데 관련되고, 편도체는 정서 기억해서 학습심리학 배우신 분, 제가 학습심리학 자꾸 얘기해서 또 뭐 죄송하다 어쨌든 얘기하게 되는데, 그 학습심리학 배우신 분들 중에는 바로 고전적 조건하에 의해서 그런 불안이나 아까 말씀드린 조건 반응으로서 불안 반응이 생겨나는 그러한 경우에 바로 정서 기억은 편도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연계는 기억과 관련된 부위다. 그리고 동기와 관련된 부위다. 그리고 또 정서와 관련된 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정서와 관련해서 특히 불안, 공포, 그리고 쾌감, 뭐 보상, 만족 이런 것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변연계를 보여주고, 그 중에 지금 우리 정서는 제가 공포, 불안을 중심으로 다룬다고 맨 첫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변연계 중에서도 지금 편도체 그리고 공포라는 이름으로 요거 두 번째 주제 시작하고 동영상 곧 볼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마도 이 편도체와 같이 대응 관계, 반대된다 할까요? 뭐 반대란 말이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쓰기가 좀 주저되는데, 어쨌든 이 스트레스 반응,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판사하면서 정리했던 그러한 스트레스 반응의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할까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역할을 해마가 함으로써, 해마도 바로 이러한 공포, 불안, 크게는 정서에 관여를 합니다.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런 뇌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가 해마예요. 그럼 해마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트레스 시에 겪게 되는 생리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과해서 부적응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해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에서 구조적 기능이 망가지면은 브레이크가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엑셀레이터만 한번 밟으면 점점 그냥 질주만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뒤에 우리 보게 될 불안 관련 장애, 대표적으로 이제 PTSD를 소개할 텐데, 불안 관련 장애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뒤에 가서 할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시는 중에 그 편도체에 의해서 싸움 도주 반응, 즉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났지만 또는 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파악해서 어디서 여기서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전두엽. 근데 전두엽보다도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 피질 좋습니다. 전전두엽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그 동영상에서는 상황 파악이라 했는데 저는 또 해석이란 말을 또 하겠습니다. 전혀 무리 없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편도체 반응이 편도체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또 이렇게 잦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괜히 불안, 공포와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이 안 나타나도 되는데 과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그 중에서도 이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전전두 피질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아주 상호 밀접하게 신호를 주고받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전두 피질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편도체를 매개로 한 금방 살펴본 그런 스트레스 반응의 어떤 강약, 지속기간 이런 것들이 조절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전두 피질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편도체의 이러한 기능들 조절하는 역할을 못하겠죠. 아까 해마 말씀드릴 때 해마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해마와 함께 또 전전두 피질이 특정한 부위가 바로 이러한 편도체를 매개로 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까 해마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나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오늘 엄청 많이 하네요. 코티졸이 바로 해마와 전전두 피질 부위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러면 전전두 피질 또한 편도체와의 관계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해서 또 결국 편도체는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즉 엑셀레이터가 밟아져서 계속 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차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편도체 반응이 막 지속 또는 과장되어서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그죠? 그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응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 공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바로 PTSD, 불안 관련 장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쥐의 경우에 편도체를 제거하고 나니까 고양이 앞에서 전혀 두려워한다라는 반응이 안 보이죠. 그 전에 수술 전에 보니까 틀도 곤두쓰고 똥오줌도 싸고, 쥐들은 무서우면 이제 똥오줌 싸거든요. 공포 반응으로서 바로 고양이라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람도 많이 놀라면은 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편도체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났죠. 그리고 그 동영상 끝자락에 그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편도체가 없다면 바로 그런 공포 자극, 두려워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도 일어날 수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반응, 행동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생존에 불리하다 했어요. 바로 공포 자극과 관련된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안 일어난다. 즉 불안과 관련된 얘기로 바로 편도체에서 공포,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러한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뿐만 아니라 바로 고전적 조건을 통한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도 편도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중간에 그 외국 그 학자분이 나오셔서 편도체와 해마 간의 관계를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다 제가 기억하는데 바로 해마의 그런 서술적 또는 외연적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응고가 되는데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편도체를 매개로 한 정석가라는 제가 얘기를 이모셔널 밸류를 해서 정석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정석가에 의해서 그러한 장기 기억과 응고화가 얼마만큼 영향받는지 그 얘기를 그렇게 짧게 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윌리엄 제임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당신은 슬퍼서 웁니까? 울어서 슬픕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걸 바탕으로 좀 전에 본 동영상을 보면 이 얘기가 뭐가 맞나요? 우리는 슬퍼서 웁니까? 울어서 슬픕니까? 우리는 먼저 울어서 슬프다는 거. 이 운다는 얘기가 바로 편도체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 즉 생리의 상태, 그것들이 결국은 고위 중추에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그때 우리는 바로 필링이라는 그 얘기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슬프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어서 슬프다. 지난 시간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편도체는 정서의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편도체는 특히 공포, 불안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정서는 편도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아직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돼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바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편도체가 특히 공포와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공포 불안이 앞선 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이 유기체에게 특히 이제 동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고 그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끝에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다 포함된 거요. 바로 우리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고려할 때 바로 편도체는 정서 중에서 핵심이 되지는 공포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편도체는 정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가면은 바로 이 편도체와 관련된 이 불안 공포라는 정서가 우리의 그런 윤리 도덕이라는 아주 고차원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뭐 동물에게서도 윤리 도덕이 있느냐 이 많이 논의되어지고 요즘 뇌과학을 통해서 볼 때 그 녀석들한테도 우리와 어떤 그런 뿌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윤리 도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뭐 우리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뭐 윤리도덕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아주 고등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바로 이 편도체와 관련된 공포 불안이 토대가 되어진다 이런 걸 뒤에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앞서 동영상에서 쥐가 편도체가 망가진 경우를 그렇게 봤었는데 사람의 경우에도 편도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인 이유로 이후에 우리 이제 뭐 그 전쟁 외상에 의해서 편도체가 그 손상된 경우의 예를 좀 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유전병 중에 하나로 우르바흐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테도 사람 이래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르바흐 비테 병이라고 했어요. 우르바흐라는 사람과 비테라는 두 사람이 발견한 유전병인데 우르바흐 비테병 이 발병하면은 바로 편도체도 결국은 우리 신경세포, 뉴런들로 이루어진 신경핵, 뉴클리어스, 신경핵이에요. 바로 편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안에 칼슘이 계속 축적되어서 이것이 석회화되는 거예요. 석회화되어서 결국은 뭐 편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르바흐 비테병이라고 이름 붙인 유전병을 갖고 계시면은 이 편도체만 특이하죠. 다른 건 괜찮은데 편도체만 홀라당 망가져요. 바로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이 여성분 이제 이니셜을 뭐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죠? 이니셜 SM이라 했는데 이 편도체가 손상된 여성 SM 즉 우르바흐 비테병을 갖고 있는 이 여성분의 경우에 보니까 뭐 이렇게 뱀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국적 애완동물과학에서 뱀을 들고 있다. 여기 읽어보시면 그녀는 뱀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정서를 감정을 경험할 때 싫다, 좋다, 무섭다, 불안하다 라고 할 때 그 느끼는 말,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바른 느낌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냥 머리로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순수 자율신경 부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경험하는 또는 보고하는 그런 정서라는 것이 김 빠진 맥주 같다 이런 표현 말씀드렸죠. 바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호기심의 동물들을 들고 있었고 다른 동물들, 독이 있는 것들도 포함하여 만져보길 원했다. 그래서 여기 교재 읽어보시면 큰 거미, 뭐 타란툴라 같은 이 주먹만한 이런 거미들도 이렇게 뭐 만져보고 했다라 하는데, 그죠? 뭐
전문성이 없으니다만 우리 평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머리로는 싫은데 가슴으로는 싫지 않는 거예요. 즉 머리는 말로는 싫다고 하지만 자기 행동은 이게 호기심의 동물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편도체가 없으니까 지금 공포 자극에 대한 인식도 안 되어지죠. 아까 편도체가 없는 쥐가 고양이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고양이를 공포 자극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그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안 나타났고 이분도 행동상으로는 공포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 정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행복, 기쁨, 놀람, 혐오, 화남, 두려움. 두려움이 뭐 공포 또는 불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기본 정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정서 6가지라고 얘기할 때 이 6가지 금방 말씀드린 행복, 슬픔, 놀람, 혐오, 화남은 또 불안, 분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분노, 두려움이 될 텐데 다른 것들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두려우면 표현하라니까 아기가 기어가면서 머리가 삐쭉삐쭉선 이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자, 편도체가 없는 쥐가 공포 자극, 즉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고양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으로서 똥오줌을 싸지 않고 그냥 거기 가까이 다가간 행동이 그 이후에 나타난 것처럼 이분도 편도체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유전병에 의해서 손상되니까 이러한 뱀이라든지 다른 독이 있는 그러한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싫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가슴으로는 즉 정서로는 김 빠진 맥주 같은 상태가 되어져서 즉 공포 자극에 대한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무조건 반응이 없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정서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 지금 6가지 기본 정서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는 특히 공포 불안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러한 정서들은 지금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편도체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연구 자료들이 잘 그렇게 발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그림 읽어보시면 그림 밑에 있는 이 설명을 보시면 편도체가 손상된 여성 SM이 그린 그림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공포의 표정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상상은 소위 머리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정서, 이모션 그것이 결국 신체적인 어떤 생리적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또 뇌 안에서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어떤 처리가 일어나고 그죠? 그 부분도 이제 정서, 이모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느낌, 필링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감정이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한다. 이건 언어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심적 경험이죠. 이러한 감정, 필링이란 것도 편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 몸 상태의 어떤 변화가 매개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몸 상태 변화가 없으면은 최종적인 산물로서의 필링, 즉 우리가 상상하고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는 공포의 표정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기를 거절했다. 그래도 시도해보라고 재촉하자 그녀는 적어도 만화에서는 겁에 질린 사람이 털이 고추선 것으로 묘사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서 기억해내서 표현한 거죠. 여기서도 뱀은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로서 기억한 거죠. 제가 지금 머리로서 기억해서 말한다, 가슴으로는 모른다, 이런 의미는 이 전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전하고자 제가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달리하면 인지적으로는, 이제 전문적 표현은 인지적으로는 이것이 무섭다, 그죠?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거 인지적으로는 알지만 바로 김 빠진 맥주처럼 그 안에, 그죠? 이모션에 해당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죠? 필링, 감정이라는 형태의 그런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공포 자극에 대한
인식도 안 되고 바로 공포에 대한 표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무슨 뭡니까? 쥐의 경우나 똑같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이제 앞서 벌써 해마 얘기하고 그리고 뭐 전전두피질이 그 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서 편도체가 하는 기능에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마와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 어쨌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뭐 뒤에 또 할 텐데 제가 또 자꾸 연이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뇌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을 보시고 또 뒤에 내용 또 반복되어지는 부분 살펴보고 또 추가할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Chronic stress, like being overworked or having arguments at home, can affect brain size, its structure, and how it functions, right down to the level of your genes. Stress begins with something called the hypothalamus pituitary adrenal axis, a series of interactions between endocrine glands in the brain and on the kidney, which controls your body's reaction to stress. When your brain detects a stressful situation, your HPA axis is instantly activated and releases a hormone called cortisol, which primes your body for instant action. But high levels of cortisol over long periods of time wreak havoc on your brain. For example, chronic stress increases the activity level and number of neural connections in the amygdala, your brain's fear center. And as levels of cortisol rise, electric signals in your hippocampus, the part of the brain associated with learning, memories, and stress control, deteriorate. The hippocampus also inhibits the activity of the HPA axis, so when it weakens, so does your ability to control your stress. That's not all, though. Cortisol can literally cause your brain to shrink in size. Too much of it results in the loss of synaptic connections between neurons and the shrinking of your prefrontal cortex, the part of your brain that regulates behaviors like concentration, decision-making, judgment, and social interaction. It also leads to fewer new brain cells being made in the hippocampus. This means chronic stress might make it harder for you to learn and remember things, and also set the stage for more serious mental problems like depression and eventually Alzheimer's disease. The effects of stress may filter right down to your brain's DNA. An experiment showed that the amount of nurturing a mother rat provides its newborn baby plays a part in determining how that baby responds to stress later in life. The pups of nurturing moms turned out less sensitive to stress because their brains developed more cortisol receptors, which stick to cortisol and dampen the stress response. The pups of negligent moms had the opposite outcome, and so became more sensitive to stress throughout life. These are considered epigenetic changes, meaning that they affect which genes are expressed without directly changing the genetic code. And these changes can be reversed if the moms are swapped. But there's a surprising result. The epigenetic changes caused by one single mother rat were passed down to many generations of rats after her. In other words, the results of these actions were inheritable. It's not all bad news, though. There are many ways to reverse what cortisol does to your stressed brain. The most powerful weapons are exercise and meditation, which involves breathing deeply and being aware and focused on your surroundings. Both of these activities decrease your stress and increase the size of the hippocampus, thereby improving your memory. So don't feel defeated by the pressures of daily life. Get in control of your stress before it takes control of you. 네, 좀 전에 동영상 보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뭐 동영상 나오는 내용을 재차하게 되면 또 앞서 말씀드렸던 거 또 반복하게 되어지고 뒤에 하는 내용이 시간적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뭐 또 다 반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이 동영상 한번 찬찬히 몇 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한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나타나는 이제 뇌에 영향 미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교감신경계 활성화보다는 결국 뇌에 미치는 것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티졸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장본인이니까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HPA 액시스,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역 부신 피질 축에 의해서 분비되는 코티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도 일어난다. 즉 말 그대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기억 상실증이 따라오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지금 우울증 우리 수면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 그대로 학습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요. 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냐면 뭐 기억에 장애가 있다, 기억 상실증이다, 대동소이한 말인데 해마가 좀 전에 보셨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망고진다 했죠. 그럼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응고에 관련되는데 바로 그것이 잘 안 되어지니까 기억 상실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방 보고 뭐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응고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기억장애, 바로 기억상실증. 우리 앞서 시차증과 관련해서 그 항공기 승무원, 국제선 여행하는 항공기 승무원 경우에 제가 해마 얘기했었죠.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티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그것이 전전두엽도 망가뜨린다. 그래서 전전두엽은 의사결정, 판단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그런 행동, 적응적인 행동 얘기 나왔죠.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전전두엽은 제가 말씀드린 단기 기억에 이제 전전두엽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전두엽의 단기 기억과 관련된 기능을 작업 기억 이렇게도 읽기도 해요.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 안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인지 조절 기능도 포함된 것인데 예전에 단기 기억 아까 해마가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응고화시킨다 할 때 바로 그 단기 기억, 예전에 단기 기억, 단기 기억 얘기했던 것이 바로 지금은 작업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전두 피질과 관련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기억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지 조절과 관련해서 아까 판단, 의사결정,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상황 파악이라 했는데 바로 그게 대동사의한 얘기고 바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런 적응적인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보게 될 PTSD 그리고 이 최종 후반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판단과 관련해서 도덕 윤리적 상황까지도 다 적용되는 얘기를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끝부분에 보면은 후성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마냥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뭔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조적 기능적인 것을 결국 이렇게 생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가 발현할지 즉 그 작동할지 말지는 그 유전자 주변의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아까 새끼가 어미로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태내에서든 아니면 출생 이후에서든 그런 스트레스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줌으로써 나의 현재 신체적, 심리적, 뭐 뇌를 포함해서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 경우가 되어진다면은 그러한 조건 하에서 또 내가 자녀를 배고 또 낳아서 기른다면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 그대로 자녀한테 또 주어지게 태내에서부터 또는 출생 이후 환경에 주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 자녀한테도 유사한 또는 동일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줄 수 있죠. 이거는 유전자 DNA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그런 신체적 환경적 조건을 계속 전달해 주는
줌으로써 꼭 유전처럼 유전자가 있어서 그것이 유전자만 있으면 고지고대로 발현이 되어서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전이란 말을 붙이고 앞에다가 후성적 유전이라 붙여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이 대물림해서 다음 후손 몇 대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자락에 가서 바로 이러한 만성적 유전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바로 운동과 명상을 얘기했었어. 제가 앞서 그 건강심리학 얘기할 때 바로 건강심리학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을 아마 그 건강심리학 초부분에 이제 다 소개하고 다룰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건강심리학에 가면은 바로 명상 그리고 뭐 요가 또 그 유에 비슷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 뭐 마음 챙김 명상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운동 또 뭐 이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요법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상과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명상을 하게 되면은 뭐 해마의 크기가 다시 그죠 회복될 수 있다, 커진다 얘기하죠. 예, 그뿐만 아니라 전전두엽 해마와 함께 편도체의 어떤 과한 활성화에 대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도 명상을 하면은 이 두께가 두꺼워져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노화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살면서 늘 일상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명상 그리고 여기 운동도 얘기했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방지해서 결국은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연령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두껍다라는 그런 연구는 벌써 익히 많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하면은 피지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뉘앙스가 그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구별하시겠죠. 예, 예. 하시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소개되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뭐 하나 얘기를 하려다가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피질, 해마가 두꺼워진다. 네, 뭐 생각 안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주는 것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오늘 동영상 많습니다. 보시고 이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씨 마음에는 아직도 지하철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나레이션 했죠. 예, 요것 앞서 아까 제가 그 테드에 대해서 봤던 동영상과 관련해서 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게 이거 보는 중에 생각났어요. 거기서 코티졸은 코티졸 자체가 또는 싸움 도주 반응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그리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지금 코티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다 유리하다는 기능을 한다는 건 익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만성화되어지면은 특히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이제 뇌를 망가뜨린다. 어디 해마와 전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피질을 망가뜨린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또 이것이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아이러니하다. 아니면 악순환이다. 예.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이 코티졸은 뭐 편도체 내에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은 더욱더 강화한다는 게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영순 씨 마음에는 아직도 지하철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전두엽이 상황은 끝났다는 그런 재해석에 의해서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하는 것을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억제를 한다면은 그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그런 생리학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경험을 안 하거나 잦아들거나 덜 할 텐데 그것이 안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가소성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경계의 그런 구조와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것이 발달 중에도 변화하지만 경험으로 인해서도 변화한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그런 미시적 수준에서 보면 결국 시냅스,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 부분, 즉 신경세포의 축삭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사이 그런 시냅스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결국 귀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바로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라 그러거든요. 바로 코티졸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 또는 지속적으로 과하게 분비되어지는 이 코티졸은 편도체에서는 바로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그 세포들의 연결들을 더 강화를 해요.
자, 편도체는 무조건 공포 자극에 대한 무조건 공포 반응하는 것은 공포 반응도 일으키지만 무조건 공포 자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때 인식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자극을 통한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적 수준에서 그것을 이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 무조건 공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편도체는 또한 무조건 공포 자극과 짝지어진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으로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부분은 이제 편도체를 매개로 한 고전적 조건화, 공포 또는 불안 또는 공포의 고전적 조건화 예가 될 텐데 지금 이분 신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또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의 영향력으로 편도체 내의 시냅스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지하철 자체는 그죠? 지하철 자체는 공포 자극이 아니죠. 그건 바로 고전적 조건에서 얘기되어진 조건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철에 대한 그런 조건 반응으로서의 불안 반응이 심해서 이분은 여전히 지하철 근처로도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고, 아하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깨닫는다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전전두 피질 그리고 측두 피질도 또 여기 또 하나 더 못했죠. 제가 해마하고 전전두 피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측두 피질은 해마로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마에서 처리된 정보가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척두 피질이거든요. 그리고 척두 피질은 또 전전두 피질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전전두 피질을 했던 자급기억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여러 가지 인지 조절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달리 하면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 생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전전두 피질, 척두 피질, 해마 이런 부분 그리고 편도체 이런 부분이 부피가 감소하더라. 여기서는 보면 또 편도체 부피 감소한다는데 요건 책마다 조금 이렇게 컨플릭트 좀 오류가 있어요. 아까 테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는 코티졸, 만성 스트레스나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의 영향으로 커진다고 했는데 이건 또 감소한다고 했는데 요건 조금 이렇게 컨플릭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봤던 테드 동영상에 따라서 하죠.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 부분은 생략하고, 생략이 되나요? 생략하고, 전전두 피질, 척두 피질, 그리고 해마, 이 부분은 바로 부피가 감소한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바로 포스트 트라우매틱 PTS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죠? 외상 후 포스트 트라우매틱 외상 후 스트레스 디스오더,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바로 불안 관련, 금방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불안 관련 장애 중에 바로 고전적 조건화된 고전적 조건화된 공포 반응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 경우에 보니까 여기 보면 PTSD가 있는 퇴역군인들 대상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 척두 피질 여기는 이제 피질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두 피질 이런 부분들의 부피가 감소돼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해마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이건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는 없어요. 이건 또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거기 보시면 해마의 부피도 감소돼 있다. 그래서 해마하고 전두 피질 물론 척두 피질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들 상호 연결에 있어서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척두 피질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두 피질과 해마는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코티졸이 분비되는 양을 조절한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마음이란 동영상에 봤듯이 골목길에서 그죠? 딱 편도체에서 싸움 도주 반응이 날려고 하거나 일어나는데 뒤에서 누구야 부르니까 자기 오빠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도체
반응을 누그러뜨려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싸움 도주 반응도 누그러뜨리고, 그죠? 해마와 함께 이제까지 지금 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코티졸의 양도 더 이상 분비 안 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피가 감소됐다.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망고지게 되면은 결국 편도체는 혼자서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의 엑셀레이터가 밟혀진 것처럼 그렇게 작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안 관련 장애, 그리고 불안 관련 장애 중에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동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엄청 많아요. 자, 동영상 또 보시고 하겠습니다. Challenges a human being can experience, even for the best prepared military personnel. Reports say 1 in 5 Iraq and Afghanistan veterans have been diagnosed with some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자, 여기서 How to help is not always clear.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네요. War is among the most demanding challenges a human being can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뭐 따로 이제 한글 자막이 없는데 뭐 제가 좀 말을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PTSD 같은 경우에 지금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에서 VRT,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에서 VRT라고 부르는 그러한 가상현실상에서의 그런 PTSD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학습심리학을 얘기하게 되는데, 학습심리학에서 공포 조건화된 공포 반응, 즉 고전적 조건화된 공포 반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바로 가상현실 노출 치료 VRT라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 뭐예요? 고전적 조건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속어 또는 역조건시키는 거예요. 즉 편도체에 새겨진 그러한 정서 기억을 지금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현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보여지는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그죠? 가상현실 속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지금 뭐요? 지금 난 지금 이 실험실상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거야. 아무 일 없어.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 경험하게 되면은, 그죠? 전쟁 경험으로 인해서 큰 소리라든지 어떤 냄새라든지 어떤 장면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반응들이 점점 약화되어서 뭐 소거되어지거나 그 강도가 약해지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걸 들으시면 도움이 더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뭐 한글 자막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건 요 동영상 주소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찬찬히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테고, 뭐 체계적 둔감화, 학습 심리학 관련해서 배우신 분들은 뭘 얘기하는지 또 더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그죠? PTSD를 겪을 만한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이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나면은, 그죠? 전쟁터에서 조건 자극화될 수 있는 이런 이러한 자극들을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나는 현재 가상현실 속에 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그러한 내 몸의 상태와 이렇게 냄새라든지 뭐 장면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짝지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장면이나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공포 자극과 함께 경험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극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훈련하고, 즉 고전적 조건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조건 자극이 조건 공포 자극이 되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뒤에 보여주고, 지금 이 화면에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편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편도체 위치는 앞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변연기 전체 그림 얘기하면서 편도체 위치 보여드렸죠. 바로 여기 편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이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바로 편도체를 매개로 한 정서기억 중에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일어난 불안 관련 장애, 즉 PTSD를 고전적 조건화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조건 반응과 좌뇌의 해석, 이 좌뇌의 해석이라는 것이 그걸 우뇌가 하는 일들은 주로 무의식적 과정에 전문화되어 있다 그러고, 좌뇌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결국 의식화되어지는 이러한 처리에 전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좌뇌의 해석, 바로 이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내 훈련받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것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조건 반응을 서로 상충시켜서 이런 조건 반응들이 자꾸 약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까 치료에 해당할 테고, 미리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되면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편도체 손상 참전군이 요 얘기 뭐냐면은 베트남전에서 그죠, 여기저기 다치고 오시는 분은 그런 참전군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공교롭게도 편도체만 손상된, 뇌가 이제 다치거나 손상된 이제 참전 군인들도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편도체만 손상된 군인들을 다 조사해서 찾아봤어요. 그 베트남전에서 참전 군인들 중에는 PTSD를 그저 겪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편도체가 망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보니까 PTSD를 겪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잘 전달했다면은 여기 답은 금방 나오시거나 아니면 뭐라고 딱 맞힐 수 있을 거예요. 퀴즈를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베트남 참전 군인들 중에 참전 군인들이 다 PTSD를 겪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또 PTSD를 겪게 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게 되는데, 참전 군인들 중에 뇌를 다쳤는데 공교롭게도 편도체를 다치신 분들을 찾아보니까 편도체를 다치신 참전군인 중에는 PTSD가 더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자, 요거는 그럼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건 외상전 이스라엘 군인들의 편도체 반응과 불안 정도.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즉 PTSD를 겪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노출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외상전이라 얘기한 거예요. 전에 이 참전 군인들을 편도체 반응, 즉 무조건 공포 또는 불안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공포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공포 반응이 어느 만큼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때는 우리의 그런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을 기록해도 되겠죠. 그리고 뇌를 촬영하면서 편도체 반응도 살펴보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는, 즉 feeling, 감정으로서의 불안, 어느 만큼 불안하냐, 두렵냐, 이것을 물어보고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참여하고 돌아온 군인들 중에 PTSD를 겪는 군인들과 그렇지 않은 군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전쟁 참전 전에 편도체의 불안 반응이 낮았고, 본인 스스로 보고하는 감정으로서의 불안, 공포 정도가 낮았던 사람이 PTSD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것까지 또 퀴즈를 하면 퀴즈가 너무 많을 테니까 적었어요. 즉, 참전 전에 편도체 반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응이 크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feeling, 즉 불안, 공포, 이것이 큰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터에 참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PTSD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VRT,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에서 참전 전에 미리 그 불안 반응을 불안이라는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극들에 미리 노출시키면서, 여기 지금 안전한 실험실이다, 나는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 자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극들이 미리 여러 번 노출되고 나면은 실제 전쟁터에 가더라도 그러한 무조건 공포 자극과 같이 경험함으로써 불안이라는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 조건 자극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경우하고도 이것하고 짝지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참전 이후에 PTSD가 되느냐? 외상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폭행이나 자연재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외상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들이겠죠. 그런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PTSD가 되느냐? 즉 불안 관련 장애 중에 불안 관련 장애가 이 지금 PTSD랑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뭐 뇌생리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학습 심리학적으로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하더라도 그렇고, PTSD 이외에 뒤에 보겠습니다만 다른 불안 관련 장애가 다 대동소이한데 동일한 기전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이해하고 설명되어지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PTSD, 즉 불안 관련 장애인 PTSD를 겪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전 군인 중에도 PTSD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PTSD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바로 이스라엘 군인 같은 경우에 보니까 편도체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는 감정으로서의 즉 필링이 더 크다 했죠. 바로 해마가 작고, 해마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편도체를 매개로 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죠. 무조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조절한다.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했는데, 그 해마가 작고 즉 구조적 기능적으로 뭔가 정상보다 못하다. 작고 편도체의 크기도 그죠? 작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 이 경우에도 아까 동영상하고 좀 컨플릭트가 있어. 안 맞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편도체가 다른 PTSD를 겪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PTSD를 겪고 난 이후에 편도체가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PTSD 불안 관련 장애를 겪게 되면은 편도체의 크기가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그죠? 커진다 그랬죠. 코티졸이 그것들을 더 시냅스 가소성에 관해가지고 더 커지게 한다고 했는데, PTSD를 겪고 난 후에 또는 PTSD 겪는 중에 편도체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라, 어떤 사람이 PTSD가 잘 걸리지, 그런 장애를 더 잘 겪지라고 보니까 해마가 작은 사람, 그리고 편도체가 작은 사람이라고 제가 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편도체 부피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이 봤던 테드 동영상하고 좀 컴플스러운 오류가 있어요. 이 경우는 편도체가 좀 크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PTSD를 잘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이 크기, 여기서의 편도체 부피 감소, 여기 편도체 크기는 조금 다른 자료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면 편도체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편도체의 부피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뭐 PTSD 또는 불안 관련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PTSD가 잘 겪는 사람들, 즉 외상 전에 편도체의 반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한 사람들, 또 민감한 사람들은 외상을 겪고 나면은 PTSD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해마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즉 해마가 작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것이 뭐 저조하다. 이런 경우에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PTSD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 요거는 해마 얘기했는데, 뭐 익히 앞서 해마 봤었죠. 근데 해마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림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척두엽 안쪽에, 그죠? 안쪽에 바로 이렇게 점선을 표현한 부분이 해마인데, 해마하고 편도체가 이렇게 접해 있어요. 물론 이 둘 사이에 신경 축삭들을 이렇게 보내고 받는 연결은 있지만, 이것이 뭐 연결된 하나의 구조물이라기보다는 그 신경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면은 이 부분이 바로 척두엽이에요. 척두엽이 안쪽으로 척두의 피질,
척두 껍질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롤빵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 말려 들어간 부분이 요게 해마예요. 그것이 지금 요거는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여주는데 말려 들어간 것이 이렇게 쭉 그죠? 앞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측면에서 보면 척두 옆 안쪽에 이런 식으로 해마가 위치해요. 그래서 해마 위치랑 편도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 앞서 동영상에도 익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자료만 보면 되겠어. 실제 해마가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해마가 망가진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해마 부분만 확대했는데 여기 보면 점점점점점점 이것들이 해마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체를 지금 염색을 해서 보여주는데 스트레스 경험한 녀석들 보니까 여기에 점점점점점이 덜 조밀하죠. 바로 뭐요? 세포들이 많이 손상되기도 하고 또 세포들이 생겨나지도 않더라. 잘 생겨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경우에 뭐 다른 동물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말이 길어질 테니까 다른 동물을 생략하고 사람이라는 동물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 성인이 되었을 때 새롭게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부위는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예전까지 밝혀져 있어요. 예전에는 없다라고 알았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두 군데 정도는 지금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어. 그 중에 한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해마예요. 그래서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뉴런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기억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응고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서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랑 시냅스 가소성에서 그 연결이 새로 생겨나고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기억 응고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미 존재하는 신경세포들도 망가질 뿐 아니라 새로운 세포들도 안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세포체를 염색해 보니까 점점점점 이게 성길게, 그죠? 덜 조밀하게 이렇게 보이고 조밀해요. 그래서 얘는 스트레스 받은 경우에 바로 해마 손상된 것을 여기서는 원숭이에서 원숭이에서 보여주고 있었어. 원숭이의 경우에도 뭐 해마 새로운 세포 생겨나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는 이런 것들은 뭐 뇌생리학적으로 봐서는 우리 인간과 거의 그 차이가 없거든요. 뭐 대동소이하다, 뭐 똑같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대동소이하니까 지금 여기 멍키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건 쥐의 경우에 쥐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또 흥미롭게도 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인 오르가나이제이션, 그죠? 전체적인 구성이 사람에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쥐를 이렇게 연구로 많이 쓰거든요. 다루기도 좋고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싸고 뭐 이렇게 번식도 쉬우니까 쥐를 쓰는데 쥐의 신경세포 어디 해마의 신경세포에서 스트레스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거예요. 여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나니까 해마의 어디 가지돌기, 즉 이것이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돌기들이 있는데 이 윗부분이 지금 가지돌기예요. 가지돌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져서 이렇게 성기게 되어 있어. 나무로 치자면 그죠? 무성해야 될 가지가 그냥 다 이렇게 앙상한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자, 해마 손상 구체적으로 확인했고요. 자, 불안 관련 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PTSD가 불안 관련 장애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5가지가 있어요. 여기 동영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범불안 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그래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범불안 장애. 이것저것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것저것이 다 불안이라는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자극대 되어서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제가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것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불안하다는 이런 의미인데 범불안 장애 있고 그다음 이제 공황 장애, 패닉 어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건 좀 전에 봤었죠. PTSD. 그럼 이제 사회 공포증, 특정 공포증을 합쳐서 이걸 공포증이라 얘기해요. 공포증을 두 개 더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 두 개 나눴어. 그래서 사회 공포증이 바로 대인 공포증을 얘기를 하고 특정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그죠? 특히 거미에 대해서 다리 많이 달린 어떤 그런 벌레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비정상적으로 공포스러워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특정 공포증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공포증은 두 개로 나뉘는데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과 특정공포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박장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공포증을 두 개로 나누면 6개. 이것이 대표적인 5개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 중에 앞서 우리 PTSD를 살펴본 거예요. 요건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뭐 겪게 되는지를 지금까지 밝혀진 뭐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리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데 저는 재미있게 그렇게 읽고 배웠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리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뇌생리학적으로 그죠? 볼 때 아까 살펴본 PTSD나 다른 나머지 불안 관련 장애나 동일해요. 동일하고 고전적 조건화는 어떻게 해서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이 짝지어지는지 무조건 공포 자극과 조건 자극이 짝지어져서 그죠?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고전적 조건화로 다 설명을 해볼 수 있고 고전적 조건화로 치료가 되어지는 아까 PTSD, BRT, 가상현실 노출 치료 그 바로 고전 조건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랬죠. 예방도 한다 그랬죠.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좀 소개하면 좋을 텐데 그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불안 관련 장애 대표적으로 5개, 뭐 공포증 세분화하면 6개가 되겠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DSM 들어보셨죠? DSM에서 정신과적 질환들을 쭉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정신병적 장애에서 조현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기분장애에서 지금 우울증이 몇 개 들어가 있어. 주요 우울증, 바로 우울증이고 그다음 이제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즉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기분장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래서 이 전체 퍼센테이지 계산하고 이 부분 계산해 보면은 이것이 70에서 80%를 차지해요. 뭐 여기 쓰는 대로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에요. 불안 관련 장애가. 그 중에 우리가 PTSD를 살펴본 거예요. 제가 이거 앞서 불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실존에 있어서 핵심 정서다. 그래서 편도체는 정서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이 윤리도덕과도 연결된다는 얘기를 앞서 했었는데 그만큼 그것이 우리 생존에 실존에 중요하고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적응에 가장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만큼 치러야 할 대가가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뭐 다 좋은 건 없어요. 그죠? 뭐 열이 좋다면 열만큼 뭐랄까 나쁘다 얘기할까요? 그 대응되어지는 그런 치료할 대가가 있는데 바로 불안 관련 장애가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해 보면 이 전체에서 지금 정신병 그리고 기분, 불안 이 전체에서 이게 한 7-80% 차지해요. 이 5가지가. 그리고 이 불안 관련 장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요법에는 뭐가 있느냐? 심리요법에는 뭐가 있느냐? 약물요법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미 약물요법은 이제 뒤에 살펴볼 텐데 심리요법은 뭐가 있느냐면은 행동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지행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바로 여기서 행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이미 앞서 PTSD와 관련해서 본 BRT처럼 바로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해서 적용한다는 것. 그래서 불안 관련 장애는 심리요법 중에 약물요법은 좀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심리요법으로는 학습심리학, 그 중에서도 고전적 조건화로 접근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 즉 행동적 접근 플러스 인지까지 같이 또 합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화되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로 사용하는 바로 항불안제예요. 항불안제. 이걸 항불안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항불안제처럼 그러한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정식적인 그런 약물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즉 항불안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항불안제보다 항불안 효과가 있어요.
즉 알코올 취하면 이완이 되어지죠. 그리고 불안 수준도 떨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우리 지금 같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경험도 낮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면제로도 그렇게도 쓰이는데, 사실 알코올은 수면제가 아닐 뿐더러 수면제처럼 사용하시면 더 곤란해져요. 알코올은 분해되면서 이것이 각성 효과를 내는 형태로 이것이 대사되기 때문에 수면을 어떻게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고 단편화시킨다 했죠. 우리 이 앞에서 봤죠. 우울증의 경우에 수면이 어땠어? 나이 많은 연세가 노화의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과 마찬가지로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고 단편화된다. 슬립 프래그멘테이션에서 자꾸 자다가 깨어난다고 했는데, 알코올의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불안을 떨어뜨려주고 우리를 이렇게 좀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 경험을 낮춰주고, 그리고 각성 수준을 떨어뜨려서 잠이 잘 오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걸 수면제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금방 말씀드렸고, 지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항불안 효과가 있어서 우리 좀 알든 모르든 처방도 없이 전통적으로 알코올은 항불안제처럼 그렇게 쓰여왔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코올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을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렇게 자꾸 항불안 효과가 있다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죠? 이제 뜨거운 감자처럼 이걸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서 수면의 이름으로 쭉 한 5-6번 교시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바로 이 불안 관련 장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면 장애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과 관련해서 볼 때는 우울 얘기했었는데, 우울이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우울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데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이 바로 불안과 관련되어지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로 불안 관련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동영상에서도 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습 기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또 기억 상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집중력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이렇게 조절 관리해서 그 적응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잘 기능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바로 수면의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수면의 문제. 그래서 불안 관련 장애 있는 분들은 다 이게 수면 장애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수면제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알코올이 불안도 떨어뜨려주고 각성 수준을 떨어뜨리니까 수면에도 도움된다고 하는데, 알코올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 장애는 불안 관련 장애하고 같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앞서 수면 볼 때 우울증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불안, 스트레스 또 얘기한 경우가 바로 우울증이 이제 수면 장애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로 우리 앞에 배웠던 것 같이 연결시키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TSD 이외에 나머지 4개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심리요법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심리요법이 아니라 약물요법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